요즘 정치 평론 뭐 좀 한다는 분들이 많은데 소문이 자자합니다. 박 반장만한 사람이 없다는 소문이 이렇게 자화자찬은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자, 박준규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저희 지난주에 저희는 진짜 사소한 거에 굉장히 지금 감사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박준규의 브리핑 조회수가 많이 나왔어요. 그러게요. 저도 상당히 깜짝 놀랐는데요. 예. 그 이유를 나름대로 한번 생각해 보니까요. 역시 이 이름처럼 국민TV, 국민들이 많이 관심을 가져줬고 무엇보다도 이 플랫폼이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진행하시는 소프트웨어도 상당히 좋은 것 같고요. 그 덕을 제가 무임승차한 그런 기분입니다. 너무 모범 답안이야. 이건 아니고요. 준비된 것 같습니까? 쫄리면 돼지시던지 여기에 많이 낚이신 것 같아요. 그 제목을 제가 냈는데 뭐 충분히 달 수 있는 제목이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찌됐든 뭐 오늘도 뭐 재밌는 거를 준비하셨다고요. 예, 오늘 뭐 상당히 이슈가 되는 내용들 뭐 생각을 해봤는데요. 뭐 지금 어제부터 좀 많이 이야기가 됐었던 그 아동들의 노래 이야기. 패러디 이야기, 그 이야기하고요. 예. 유승민 대표가 청년들을 만나서 한 이야기들, 그 얘기를 두 가지 준비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뭐 격분했다, 뭐 이런 표현이 어울릴 정도고 표현들이 보면 굉장히 거칠었어요. 소년병을 동원했다, 막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동요 때문인데 한번 들어보실까요? 일단 들어보고 판단을 해보시죠. 예, 뭐 내용을 보니까 뭐 적폐, 윤석열, 조중동, 자한당, 뭐 토착외구, 뭐 이런 단어들이 나오네요. 네. 예, 그래서 뭐 일단 뭐 자유한국당이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는 내용이네요. 예, 근데 그렇습니다. 이런 단어가 나왔다고 지금 기분 나빠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단어가 나온 것에 기본적으로 마음이 상해 있을 거고요. 그 근거로 제시하는 것이 뭐 아동들을 이렇게 정치적인 목적으로 활용하는 게 적절하냐, 동원하는 게 맞느냐, 이런 부분들을 주로 많이 지적했고, 또 그러면서 이것이 이제 소위 얘기해서 아동 착취와 관련된 내용일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고소도 해보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저희가 사실은 그 영상이 있는데 아이들의 어떤 뭐 신원 보호를 위해서 영상을 안 쓰고 지금 음성만 썼어요. 그래서 그 보면은 실제 영상을 보면은 굉장히 어린 아이들이 제가 보기에는 초등학교 뭐 3, 4학년 뭐 요 정도 안팎인 것 같아요. 그 노래를 부르는 아이들이. 예. 그래서 뭐 이 정치적 성향과는 또 다르게 정치적 성향과는 무관하게 이거 자체를 부적절하게 보시는 분들, 진보 진영에서도 아이들을 지금 여기에 동원하는 게 맞느냐. 왜냐면은 저 아이들이 정말로 본인의 스스로의 가치 판단으로 저렇게 노래를 하는 것이냐, 아니면 어른들이 이거를 한번 불러볼래 얘들아 라고 하니까 이렇게 부르는 것이냐, 이게 좀 많이 의견이 갈리시더라고요. 어떻게 좀 정치권하고 좀 어떤가요, 좀 분위기는?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그 말씀하신 대로 그 아이들이 어떤 토론 과정을 통해서 본인의 생각을 적극적으로 그 표현한 방법이라면 모르겠으나, 그것이 어른들에 의해서 주어진 그 계산 내용들을 그대로 답습한 내용이라면 한 번쯤 재고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정치권이 지금 분열됐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너무 확대 생산하는 것은 오히려 더 분열을 더 확대시키는 그런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이런 우려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뭐 성인들끼리 뭐 정치적 견해가 달라서 싸울 수는 있고 그러는데 굳이 아이들까지 동원을 해서 해야 되느냐라는 거에 대한 어떤 문제의식들이 뭐 진보든 보수든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었잖아요. 과거에도 요 비슷한 사례가 좀 있었는데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2018년에 4월에도 뭐 원래는 3월 31일이었죠. 대구에서 있었던 소위 친박 집회에서 아이들이 소위 문재인 빨갱이라는 단어를 써가면서 뭐 노래 비슷하게 이렇게 외치는 모습들이 영상으로 공개가 됐는데 그 내용이 결국은 어른들이 시켜서 했다,
이런 발언들이 아이들의 입에서 나왔거든요. 저 영상이 처음에 대구 MBC에서 처음에 나왔고 예. 그 다음에 보니까 유튜브에도 많이 퍼져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기사를 보니까 어른들이 먹을 걸 사줘서 저 했다. 예. 문재인 빨갱이를 여러 차례 초등학생들이 외치고 있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저는 뭐 이거는 진보 보수의 관점으로 볼 건 아닌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스탠스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에게 먹을 거를 사주면서 뭔가를 이렇게 뭔가 유혹을 하면서 뭔가 자신의 정치적 구호를 시키는 거는 진보든 보수든 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는데 어떻나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대통령이 오후에 수보회의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자신들의 의견을 정치적인 의견을 표력하는 것은 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이고 이것을 무조건 분열이다, 안 된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을 자신의 생각과 좀 다른 또는 생각하지 않았던 그 주체에게도 강요하거나 요구하는 것은 오히려 이 민주주의 풍토를 또 역행하게 만드는 그런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뭐 또 지난해 뭐 지방선거 때 뭐 아기상어였나요? 예, 자유한국당이 또 그 아기상어 선거 로고송으로 쓰겠다고 했다가 뭐 못 쓰게 한다, 뭐 소송한다, 막 이렇게 그런 예. 일도 있었는데. 어찌됐든 저는 뭐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그냥 아동들의 영역, 동심의 영역은 동심의 영역으로 좀 남겨뒀으면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다음으로 넘어가시죠. 예, 어제 그저께죠. 어제입니다. 유승민 대표가 청년들하고 만났는데 청년 당원들하고 이 자리에서 앞으로의 진로에 대한 많은 질문들을 받고 뭐 여러 가지 대답을 했는데 이것을 가지고 뭐 앞으로 이제 바른미래당이 그 소위 친유계와 친안계가 모여서 뭔가 창당도 하고 제3지대 뭘 만들지 않겠느냐 뭐 이런 추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저번에도 한번 약간 짚었는데 제3지대론이 좀 이제 구체화되는 건 아니냐 이런 관측들이 나오는데 좀 묘하게 요 몇 가지 사건이 지금 계속 1년 내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 안철수 전 대표도 지금 뭔가 움직임이 있다면서요. 예, 안 대표가 지금 안 전 대표가 독일에서 1년여 동안 있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오늘 자신의 그 SNS를 통해서 이제 미국으로 가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미국으로 가는 건 상당히 오래전에 준비가 돼 있었던 겁니다. 이게 즉흥적으로 나온 게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순서상으로 따지면 독일에서 1년 정도 원래 방문 학자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자기가 거기 계속 있을 것인지 아니면 다른 곳에 갈 것인지를 정해야 되거든요. 그럼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 가는 것은 상당히 오래전에 준비되었어야 가능했던 거죠. 독일에서는 지금 뭘 공부를 했고 뭘 연구를 했고 지금 미국에서는 뭘 한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독일에서는 본인이 생각할 때는 우리나라 교육제도를 비롯해서 독일에서는 어떤 이 전체적인 그 국가 운영과 관련된 그런 것을 연구를 했고 또 4차 산업혁명을 뭐 공부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그 유럽이 그런 것들이 또 강하기 때문에 그런 곳도 많이 다녔고요. 또 전자정부와 관련된 부분도 많이 공부를 했는데 미국으로 가는 것은 그러한 그 제도적인 것을 실제로 실용화할 경우 어떤 제도와 어떤 법적 체계가 필요한지를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연구하고 싶다. 그래서 뭐 내용이 법제도 뭐 무슨 방문연구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방문연구원이라는 것이 사실 이번에도 미국에서 한 1년 정도 계약을 했다고 제가 들었는데 자신이 돈을 내고 가는 겁니다. 그렇죠. 비지팅 스칼라. 그렇죠. 그래서 초청 교수가 아니고 그 자신이 내는 돈을 내고 가는 거기 때문에 사실 돌아올 때도 그냥 자기가 판단해서 오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법적 책임이나 무슨 뭐 계약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자유롭게 할 수 있고, 그렇죠. 고용 관계도 아니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방문 교수를 간다는 것을 두고 앞으로 상당 기간 국내로 들어오지 않겠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오판일 가능성이 있는 거죠. 저는 당연히 한 1년은 있다가 그 다음에 돌아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계약은 1년을 여유를 뒀습니다. 그런데 뭐 안 대표가 돈도 많잖아요. 뭐 많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확인한 적은 없어요. 여전히 그 안철수 대표가 그 안랩에 상당한 지분을 갖고 있고 그것을 그 가치로 환산을 하면 상당히 많은 액수의 돈을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돈이 아까워서 방문학자를 1년 동안 유지하지는 않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어느 때 올 것이냐 이게 이제 가장 큰 관심이죠.
저는 좀 되게 궁금한 게 지금 안철수 대표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뭐 모르겠어요. 이제 뭐 다양한 뭐 관측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지금 정치를 할 의사는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치의 뜻을 못 버린 거, 그러니까 뭐 버린다는 표현보다는 어쨌든 원래 버리질 않았죠. 예, 그러니까 예. 미국에, 그러니까 독일로 갈 때에도 국민들이 불러줄 때 오겠다 이런 뉘앙스를 남기고 중간에도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언제든지 올 생각은 있는데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본인은 자기가 가서 꿈을 펼칠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져야 오겠다. 어떤 사람은 내가 와서 만들겠다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만들어지면 오겠다 하는 사람이 있는데 안철수 대표는 후자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본인이 축구로 따지면은 본인이 혼자 드리블 해가지고 뭐 옛날 마라도나처럼 한 3명, 4명 제끼고 또 이렇게 골을 넣는 사람이 있고 예. 어떤 사람은 누가 이게 어시스트를 자로 잰 듯한 어시스트를 딱 띄워주면은 공을 예. 띄워주면은 바로 문 앞에서 이렇게 받아먹는, 떠먹여주면 받아먹는 스타일이 있는데 그것도 쉽지 않을 텐데 쉽지 않고 떠먹여주는 거 받아먹는 것도 쉽지 않죠. 예, 드리블을 하다가 뺏길 것을 두려워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번에 들어오게 되면 거의 예. 마지막 기회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이번에는 절호의 찬스를 자기가 만들어서 와야 되는데 현재의 그 구도로 보면 바른미래당 안에서도 역할이 많지가 않고요. 그 바른미래당 얘기를 좀 해주시죠. 그 저번에 예. 변비 이거 뭐 변혁이라는 거에 대해서 변비다 이거는 예. 라고 평가를 해주셔서 많은 그 시청자분들이 그때 동감을 해주셨어요. 예. 예. 근데 뭐 어떤가요 지금 바른미래당은? 지금 뭐 그때와 크게 다르지 않는데 지금 유승민 대표가 처음에는 지역위원장들을 만났고요. 어제는 청년 당원들을 만났고 앞으로는 일반 당원들을 만날 예정입니다. 이 당원들을 만나면서 이 의견을 듣는 과정에 있는 상황이라 그렇다면 안 대표 중심으로 뭔가 그 당권파에 반대하는 의원들이 행동을 하지 않겠느냐, 소위 창당을 하기 위한 탈당을 하지 않겠느냐 이런 지레짐작의 의견들이 막 나오고 있는 거죠. 실제로 큰 움직임은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냥 당원들 만나서 얘기만 하는 거죠. 우리 변비 아니 변혁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들을 지금 뭐 청사진을 얘기를 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뭐 헤드라인으로 많이 뽑힌 게 뭐 안 대표를 우주까지 가서 그러니까 만나겠다. 우주까지 가서 만나겠다. 예. 난 되게 죄송한데 되게 의아했던 게 그러면서 연락했냐라고 하니까 문자 메시지만 했대요. 우주까지 하려면 최소한 전화는 먼저 하고 우주까지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그 안 대표와 유승민 의원의 사실 골깊은 불신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처음에 유승민 대표가 바른정당이었고 안철수 대표가 국민의당이지 않았습니까? 이 합칠 때 서로 같이 안유 체제로 가기를 원했었는데요. 나중에 와서 보니까 유승민 대표 옆에 앉았던 게 호남계였습니다. 박주선 의원 등. 그렇죠. 박주선 의원. 예. 그래서 안유 체제로 가는 것이 아니라 호남계와 유승민 체제로 이렇게 갔거든요. 이때부터 벌써 골이 나기 시작한 거죠, 서로. 그 이후에 계속해서 불신의 골이 깊어져서 지금은 그것을 좁힐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그 말씀하니까 간격이 있습니다. 옛날에 그 노무현 정몽중 단일화 한 다음에 예. 노무현 후보가 내 옆에는 뭐 누구도 있고 누구도 하니까 정몽준 삐쳤잖아요. 삐쳐가지고 뭐 단일화 안 한다라고 깼잖아요. 약간 예. 그런 느낌이에요. 서로의 신뢰가 좀 많이 없는 것 같네요. 예, 그렇습니다. 서로에 대한 실력이 이미 바닥이 난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과연 같이 손을 잡고 갈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 양쪽 계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안유 체제가 실제로 지속 가능할지, 실제로 시도된다면 성공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지수거나 불투명합니다. 자, 경우의 수를 좀 이제 따져보죠, 한번. 뭐, 지금 대한연대라는 민주평화당에서 나온 일련의 의원들이 있고, 예. 지금 여기에서 아직 나오지는 못했지만, 한 15명이 이런 그룹을 형성하고 있고, 예. 그래서 뭔가 굉장히 부유하고 있어요. 이 그렇습니다. 제3지대라는 뭐 통틀어서 뭔가를 얘기를 하지만은 이게 어떻게 되나요? 뭐, 정치권에서는 가정에 가정을 붙여서 누가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각종 시나리오가 나오는데 누구 하나 뭐 이렇게 딱 부러지게 얘기를 못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실제로 나가게 되면 이제 총선을 준비해야 될 텐데 보통 총선을 준비할 때의 핵심은 대선 주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 그렇죠. 그룹에. 예. 그러면 과연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지지할 수 있는 대선 주자를 우리 그룹에서 가지고 있느냐. 이게 핵심인데 그게 핵심이구나. 누구도 대답을 못하는 겁니다. 유승민을 다시 한번 또 할 거냐, 아니면 안철수를 할 거냐, 아니면 또 다른 사람을 할 거냐. 그 누구를 내세워서 붐을 일으킬 만한 그 주역이 없는 거죠. 대한정치연대도 없고 이 바른정당계도 딱히 없고 안철수계도 지금 상당히 그 안절부절하는 거죠. 그 그룹들은 어쨌든 현재는 있는데 약간 미래가 없는 뭔가 그런 느낌이네요. 지금 예, 전체적으로. 그런 측면에서 12월 초에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그 소위 선거법 개정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분기점은 될 수 있습니다. 패스트트랙에 지금 올라가 있는 선거법 개정 그렇습니다. 말씀하시는 지금 거죠? 현재 상황으로서는 12월 초에 문희상 대표가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만약에 이게 통과가 되면 제3지대를 만들겠다는 의혹이 막 불타오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비례대표에 의해서 이 의석수가 많아질 수 있거든요. 그렇죠. 75석 지금 아직 뭐 끝까지 간 건 아니지만 75석까지 지금 확대가 됐잖아요. 예,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지역구에서는 좀 덜 얻을 수 있더라도 비례대표를 통해서 세를 규합할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그것이 만약에 통과가 되면 그때가 바로 제3지대가 확 타오를 수 있는 분기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지금 뭐 안철수 대표가 DJ의 길을 걷고 있다라는 평가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과거 이제 92년도 대선에 예. 김대중 전 대통령 그때 김대중 후보가 탈락을 한 다음에 바로 정계은퇴 선언하고 영국 갔다가 그렇죠. 거기서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라는 자서전 내고 네. 그러면서 그 제일 많이 팔렸대요. 역대 자서전 중에 본인 그 김대중 대통령 예. 자서전 중에. 그리고 화려하게 복귀를 해서 정당 만들고 그러면서 97년 대선 승리까지 이끌었던 이런 모델이 있어서 사실은 그 이후에 많은 정치인들이 선거에서 지면은 해외 유학 가는 게 붐이었잖아요. 예. 지금 이번에 자서전 냈잖아요, 안철수.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모델을 지금 따라가는 거 아니냐. 그럼 뭐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안철수 측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실 김대중 대통령의 말씀하신 대로 정계 은퇴 이후에 다시 복귀하는 과정을 상당히 연구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 실제로 연구를 했다. 예. 그러니까 실제로 그 모델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연구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방법밖에 없겠다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복귀했을 때 안 대표가 과연 그 공항에서 나온 기자들에게 첫 마디를 뭘로 던질 것이냐. 메시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이 부분도 고민을 했고요. 그러면 그 주변에 누가 서 있을 것이냐. 이 부분도 고민했는데 사실 정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새로운 메시지라는 게 과연 새로운 게 있을까? 또 주변의 인물들이 과연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뭔가 균열이 지금 생기기를 지금 상황에서는 바라면서 지금 관망하는 거라고 이제 그 정도로 봐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유승민 대표도 사실 지금 유승민 의원 입장에서도 어떤 그 행보를 하기가 참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상당 기간은 손학규 대표를 좀 더 끌어내리기 위한 또는 그렇게 해서 자기 영역을 넓히기 위한 뭐 이런 시도들이 더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설명해 주셨는데 결국은 이게 그러면 선거에는 제3지대가 뜰 것 같아요, 안 뜰 것 같아요? 좀 박 관장 보시기에. 쉽지 않은데요. 말씀드린 대로 선거법 개정이 만약 이루어진다면 제3지대로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제법 있거든요. 지금 왜냐하면 민주당은 순혈주의에 현재 들어가 있기 때문에 흡수를 할 생각이 전혀 없거든요. 그렇죠. 그럼 한국당에서 그럼 보수 규합을 할 수 있겠느냐?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거기는 친박이 상당한 영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유승민계나 다른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가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앞으로의 그 선거 구도는 양극화, 2당 체제로 갈 가능성이 있는데 갑자기 선거법이 개정이 되어서 비례대표 영역이 생긴다. 그러면 그 영역을 먹기 위한 사람들이 지금 모일 수 그러면은 있죠. 나와 있는 분들이 갑자기 의기투합해서 한 정당으로 만들 수도 있겠네요. 이를테면 뭐 상당히 어려울 텐데 지금 호남 쪽 사람들 그리고 안철수계 이쪽은 좀 결합을 다시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국민의당 다시 모인다? 이거에 대해서 부정적이지 않은 사람들도 제법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박지원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다시 뭐 이제 모일 수도 있다. 예. 그렇군요. 좀 지켜봐야 되겠네. 이게 예, 또 변수가 여기 뭐 많습니다. 양당의
그 지지를 하시는 분이 많아서 사실 별로 제3지대 관심 없고 양당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거를 하는데 제3당이 나오면은 여당이 더 유리한가요? 어떻게 지금 제3당이 그러니까 어느 쪽에 나오냐에 따라 다를 텐데 제3당을 걱정하는 그 제3당이 과거와 같이 이 국민의당처럼 딱 나와서 호남을 싹쓸이하거나 이러지는 못할 거란 말이에요. 예, 예. 그래서 현재로서는 그 영향력을 과소평가하긴 하지만 민주당에 상대적으로 좀 불리하지 않겠나 싶기도 합니다. 민주당에 불리할 수 있다. 예, 특히 3당이 나오면은 이 선거법 개정을 하게 되면 민주당이 상당히 몇 석을 더 잃는다 이런 계산법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금 향후 전망으로 보면은 민주당이 조금 많이 갈라질 가능성이 있다 볼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그림이 많이 그려졌네요. 예, 박 반장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